서울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짐은 저쪽 창고에 넣어두세요. 그 말은 환영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세 개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과 영분의 자리는 없었어요. 저기 우리도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드세요. 두 노인은 주방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한 시골 마을, 해가 채 뜨기 전 새벽 5시면 만석과 영부는 이미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수십 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탓에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만석은 낡은 호미를 어깨에 메고 영부는 작은 고무 바구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둘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과 흙대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오늘은 배추를 좀 솎아내야겠어요. 너무 빽빽하게 자랐어. 영분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소. 고추도 좀 따야 하고. 만석이 짧게 대답했죠.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함께 일구어온 호흡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구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밭에는 아직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굽혀 배추 사이에 잡초를 뽑으며 생각했어요. 올해도 배추가 잘 자랐구먼. 김장 한번 하고 나면 석진이한테도 좀 보내줘야지. 그의 머릿속에는 늘 서울에 있는 아들 석진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진은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목소리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났죠. 아버지, 잘 지내세요? 몸 괜찮으시고요? 그럼 우리야 늘 똑같지. 너는 어떠냐? 바쁘죠, 뭐.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만석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만석은 늘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 하은이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벌써 학교도 다니고. 하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영부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병원에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손을 본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생생했죠. 하지만 이제 하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과 더 가까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밭둑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영분이 준비해온 보리차를 마시며 만석은 멀리 산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먼. 요즘은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일은 해야죠. 손 놓으면 금방 망가져요. 영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작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돌려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정이 가는 얼굴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영분이었죠. 지금도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분이 우리 참 오래 살았소. 그러게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도 넘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고추를 따고 영부는 배추잎에 붙은 벌레를 손으로 떼어냈어요. 일하는 내내 두 사람의 입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석진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밭에 따라와서 흙장난만 했어. 맞아요.
옷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서 빨래하느라 고생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두 사람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낡은 라디오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만석과 영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녀 하은이의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저기 봐요, 영분이. 하은이가 글도 쓰네. 만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속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어머, 정말. 우리 하은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동영상 속 하은이는 엄마 수진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어요. 회전 목마를 타고 손을 흔드는 하은이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화면을 확대해서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참 예쁘게 컸네. 영분이 닮았어. 아니에요, 석진이 닮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 참 좋아졌네. 이제 우리가 해줄 일도 없나 봐요. 영분의 말에 만석은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 속 손녀를 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은 말없이 각자의 마음속 그리움을 씹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은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영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석진이도 바쁘고 수진이도 일하잖아. 우리가 가면 방해될 거야. 만석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따뜻했고 또 그만큼 무거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영부는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 내일은 고추밭 쪽을 좀 더 봐야겠어. 만석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흙냄새와 고요함,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하루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만석과 영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석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만석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아? 아버지, 저예요. 석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냐? 회사 일은 괜찮고? 만석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시골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만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분도 손을 멈추고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서울로? 네, 이제 연세도 있고 우리가 모셔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로 가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손녀 하은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었죠. 석진아, 진짜 괜찮은 거냐? 네, 아버지. 수진이랑도 이야기했어요. 아파트에 방 하나 비워놨어요. 짐은 많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석진의 말에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석은 영분을 바라봤어요. 영분이 들었소? 석진이가 우리 서울로 오래. 영분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진짜요? 석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시겠대. 방도 준비해놨대. 만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매일 볼 수 있겠네요.
영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손녀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줄 수 있고, 만석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벌써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은이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석진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부는 이불 속에서 만석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뭐 가져가야 할까요? 옷은 얼마나 챙겨야 하고. 석진이가 많이 안 가져와도 된대잖아.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겠지. 만석이 대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머릿속으로는 벌써 짐을 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마을 이장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장님, 나 서울 간다오. 뭐? 서울? 갑자기 웬 서울? 석진이가 모시겠다고 하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장은 잠시 만석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잘 됐네. 자식 곁에 있는 게 제일이지. 근디 집은 어쩌고? 팔아야지. 석진이가 알아봐 준대.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이 오래되긴 했는데 땅값은 괜찮을 겁니다. 중개인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은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석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죠. 마루에 앉아 집을 둘러보니 곳곳에 추억이 배어 있었어요. 부엌 한쪽 벽에는 석진이 어렸을 때 키를 재던 표시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부는 안방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옷들을 꺼내며 하나하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옷은 석진이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건데. 그래, 그때 사진도 찍었지. 만석이 옆에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옷을 개키며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고생과 보람이 뒤섞인 시간들이었어요.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날, 만석과 영부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서방, 우리 서울 간다오. 석진이가 모시겠다고 해서. 그래, 좋겠네. 우리는 언제 자식들이 그럴지 모르겠네. 이웃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아쉬워했어요. 만석과 영분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었거든요. 이제 농사도 끝인가 봐요.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있다니 마음이 놓이네. 영분이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밭을 바라봤어요. 아직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배추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쩌지? 이웃들 나눠주면 되죠. 우리가 다 가져갈 순 없잖아요. 떠나기 전날 밤 만석은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안을 비추니 토마토와 오이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만석은 하우스 문을 천천히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밭이 나보다 더 오래 살겠지. 손끝에는 흙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흙이었습니다. 만석은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땀과 노력 그리고 보람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이런 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높은 빌딩과 밝은 불빛 때문에 보기 힘들겠죠. 하지만 만석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별 대신 손녀의 웃음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자 영분이 짐을 다 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네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이튿날 아침 일찍 만석과 영분은 이삿짐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두 사람의 살림살이가 실려 있었어요. 오래된 이불, 옷가지, 그리고 손녀에게 줄 선물들이었죠.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자
영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만석은 영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걱정 말아요. 영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석진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영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잘해야 해요. 우리가 신세 지는 거니까. 알았어. 걱정 마라. 만석이 영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그래, 수진아. 오랜만이네. 영분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뒤돌아섰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자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짐은 저쪽 창고에 넣어두세요. 수진이 가리킨 곳은 베란다 옆 좁은 창고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명령이었지 안내가 아니었어요. 영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야 하다니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거든요. 저기, 수진아, 우리 어디에 짐 풀면 될까? 영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쪽 끝에 작은 방 있어요. 거기 쓰세요. 수진은 스마트폰만 내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만석과 영부는 수진이 가리킨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다용도실 옆이라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옷장 하나와 작은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네요. 영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하기만 하면 됐죠. 영분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석은 침대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집 안방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창문도 없어 답답했어요. 영분이 우리 잘할 수 있겠지? 그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영분이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석진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석진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에는 석진, 수진, 그리고 하은이의 밥그릇만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만석과 영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기, 우리도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영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충분히 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릇은 저기 있어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영부는 슬며시 그릇을 꺼내 밥을 담았어요. 만석도 따라서 밥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이 아닌 주방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석진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 식탁이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우리는 여기가 편해.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렸고 석진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이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만석과 영부는 주방 구석에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영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만석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영부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수진이 피곤할 테니까. 하지만 수진은 대답도 없이 거실로 가버렸어요. 영부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영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금만 참자. 아들도 힘들 거야. 네, 알아요. 우리가 적응해야죠.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우니 천장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서는 석진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오래 얹혀 사는 거 아닌가요? 영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들이 힘들잖아. 만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영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집 마루에서 별을 보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가족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만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문 없는 방은 깊은 밤처럼 어두웠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영분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시골 냄새가 좀 나요. 옷은 세탁소 맡기세요. 그 말에 영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냄새가 난다니 너무나 창피했거든요. 아, 미안해요. 제가 몰랐네요. 영분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하은이에게 건넸어요. 하은아, 어서 마시고 학교 가. 네, 엄마. 하은이는 우유를 마시며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손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석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시골에서는 마당에서 자유롭게 피웠지만 여기서는 몰래 숨어서 피워야 했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피우지 말라니까요. 냄새 배어요. 만석은 깜짝 놀라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깜빡했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며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영분이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분이 괜찮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영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석은 영분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가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밤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얹혀 사는 거 아닌가? 조금만 참자. 아들이 힘들잖아.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고 석진은 퇴근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하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어요. 만석과 영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안에 있었습니다. 나가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의 친구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와, 대단하다. 요즘 누가 그래?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시예요. 시골집 팔아서 돈은 들어왔으니까요. 그 말이 방 안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석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을 판 돈 때문에
자신들을 받아들인 거였단 말인가요? 아들이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 영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아요? 모르겠소. 일단 조용히 있자. 만석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석진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석진아, 너 잠깐. 만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만석이 말했어요. 석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석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만석이 말을 잇자 석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석진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베란다로 나가 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따뜻한 아침 햇살이 그리워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분이 손녀 하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먹을래? 영분이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과자 먹지 말래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부는 그 자리에 서서 과자 봉지를 바라봤어요. 손녀에게 주고 싶어서 동네 슈퍼에 가서 산 과자였습니다. 영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과자를 찬장에 넣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이 다가와 영분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소? 하은이도 아직 어려서 그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수진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포옹이었습니다. 가족 옆에 있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만석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생각했습니다.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수진에게 또 혼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대신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여길 떠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만석과 영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석진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방해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날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집안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은 우연히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석진이 출근하면서 급하게 놓고 간 것 같았어요. 만석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세 계약금 잔금 김석진 명의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석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계약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집 매매대금 잔액 사용. 만석의 손이 떨렸어요. 시골집을 판 돈으로 전세금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석진이 갑자기 부모를 서울로 부른 이유, 수진이 그토록 차갑게 대한 이유, 그리고 잠시라고 말했던 그 의미.
만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였어요. 만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한 거였구나. 영분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만석은 고개를 들어 영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분이, 우리 속았소? 네. 무슨 말이에요? 영분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영분이 서류를 읽는 동안 만석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 한 돈으로 전세금 낸 거야. 석진이가 우리를 서울로 부른 건 돈 때문이었어. 만석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영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영분을 안아주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석진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만석은 석진을 불렀습니다. 석진아, 잠깐 이리 와봐라. 석진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석은 서류를 들어 석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 석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우리 집 한 돈으로 전세금 낸 거 맞지? 만석이 물었습니다. 석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 전세금이 부족해서 석진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한 거냐?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진짜로 모시고 싶었어요. 석진이 변명했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석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없었으면 집 팔 생각도 안 했지? 석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영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석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들켰네요. 이제 어쩌려고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석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은이는 자기 방에서 그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모은 집이었어요. 석진이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그 집이 결국 아들의 전세금으로 사라진 겁니다. 영부는 침대에 앉아 손녀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같이 살아. 그림 속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영부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만석이 방으로 들어와 영분 옆에 앉았습니다. 영분이 우리가 여길 떠나야겠어.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남은 돈도 없지만
우리 손으로 밥 지어 먹을 때는 찾을 수 있겠지.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가져갈지, 석진에게 어떻게 말할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말없이 떠나는 것.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가는 겁니다. 석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은 영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아들을 믿었던 거죠. 영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녘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손녀가 그린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만석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영분도 잠을 설치다 눈을 떴어요. 갈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떠나자. 두 사람은 어젯밤 몰래 싸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손녀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전부였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석진 가족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만석은 거실 테이블 위에 짧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석진아, 미안하다. 우리는 떠난다. 너희 가족 잘 지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영부는 손녀 하은이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돌렸어요. 현관문이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석이 영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어요. 1층에 도착하자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는 거리를 걸으며 영분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첫 차를 기다렸어요. 차가운 벤치였지만 서로의 손을 잡으니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반쯤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역행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저거 타자. 만석이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온 지도 한 달인데 다시 떠나는구나. 시골도 이젠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영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한 데 가자. 그냥 조용한 데. 만석의 대답은 막연했어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둘 다 몰랐습니다. 시골집도 팔렸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은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만석과 영부는 대합실 구석에 앉아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행, 대구행, 광주행. 여러 행선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영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바다는 어때?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으니까. 바다요? 영분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바다. 물결 소리 들으면서 살아보자. 만석이 말했어요.
영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바다라면 좋을 것 같네요.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곳. 만석은 매표소로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 가는 버스 있나요? 네, 오전 8시 출발입니다. 2장 주세요. 만석이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세어보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나야 했어요. 표를 끊고 돌아오자 영분이 물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걱정 마. 어떻게든 되겠지. 출발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역 안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식사였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주방 구석이 아닌 제대로 된 식탁에서 먹는 밥. 영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시간이 되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옆자리에 앉자 영부는 작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녀 하은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 그 옆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 그림 아래에는 어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같이 살아. 영부는 그림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녀의 순수했던 약속.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 한 줄에 영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만석이 영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하은이는 우리를 기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언젠가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시의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영분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서울, 그 안 어딘가에 있을 손녀.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만석이 영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둘이 있으니까. 네, 우리 둘이 있잖아요. 영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함께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낯선 새벽의 버스는 두 노인을 태우고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어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만석과 영부는 터미널에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짠내 나는 공기가 낯설면서도 새로웠어요. 저기 바다가 보이네요. 영분이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푸른 물결을 가리켰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자. 두 사람은 작은 가방을 들고 바닷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민박집들이 보였어요. 한 집 문 앞에 방 있음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찾으세요? 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오래 머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두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미리 내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만석이 지갑을 꺼내 돈을 세었습니다. 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일단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영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평생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 우리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만석이 영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박집 근처에는 작은 슈퍼와 식당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슈퍼에서 라면과 김치, 그리고 쌀 몇 킬로그램을 샀어요. 이걸로 며칠은 버티겠지. 영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먹으면 되죠. 뭐?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민박집 마당에서 장작을 피웠습니다. 주인이 장작을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불을 피우니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만석은 오랜만에 담배를 꺼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만석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살자. 조용하니 좋네. 그래요. 이젠 누구 짐도 아니잖아요. 영분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서울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석진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를 발견한 겁니다. 석진아, 미안하다. 우리는 떠난다. 석진은 쪽지를 들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짐은 모두 사라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석진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떠나셨어요. 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잠시 쪽지를 읽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요? 뭐 답답하셨나 보죠. 석진은 수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차피 불편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석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석진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실종되셨죠? 오늘 새벽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두 노인의 행방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진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소식 없나요? 버스 터미널 폐쇄회로를 확인했는데 어르신들이 강원도행 버스를 탄 것 같습니다. 강원도요? 거긴 왜? 석진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강원도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석진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속초 경찰서에 들러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분들 보신 적 있나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근처 민박집들을 다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석진은 하루 종일 민박집들을 돌아다녔지만 부모님을 찾지 못했어요. 해질 무렵 석진은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석진은 그제야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밭으로 가시던 부모님, 자신을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신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요?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집을 팔라고 했구나. 나는 정말 최악의 자식이야. 석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바닷가 민박집에서 만석과 영분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영분이 끓인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여보, 석진이가 우리 찾고 있을까요? 찾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길을 가야죠.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영분의 손을 잡았어요. 영분이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네,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자유로웠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만석과 영분은 바닷가 민박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저녁이면 마당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별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었죠. 어느 날 아침 영분이 말했습니다. 여보, 하은이한테 편지 한 통 쓰고 싶어요.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써봐요. 손녀가 할머니를 기억해야지. 영분은 민박집 주인에게 엽서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바다 옆에 있어. 물결이 고요해서 내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구나. 너무 걱정 말고 잘 지내렴. 영분은 글을 다 쓰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 담았어요. 만석도 옆에서 엽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소. 영분은 엽서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서울로 가는 엽서. 손녀가 받아볼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엽서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영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며칠 후 서울의 아파트 우편함에 낡은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우편물을 가져와 식탁에 내려놨어요. 석진은 퇴근 후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석진은 엽서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바다 근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손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엽서를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엽서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보낸 거야. 석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린 얼굴에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네 집에 우리 놀러 가면 안 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하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편지 보냈잖아. 나 보고 싶대.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시부모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진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찾아뵙시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빨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석진은 가족을 태우고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어요. 속초에 도착해 해안가를 따라 민박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씩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혹시 이런 노부부 보셨나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질 무렵 한 민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기 마당에 계시네요. 주인이 가리킨 곳을 보니 마당에서 두 노인이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만석과 영부는 불을 쬐고 있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석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잠시 석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냐?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석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은이는 영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분은 손녀를 꼭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이. 만석도 눈물을 닦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석진이 아버지 앞에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거라. 석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만석이 석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분도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도 미안해요. 말없이 떠나서.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바닷가 민박집 마루에는 손녀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림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거잖아. 그래, 할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 영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같이 살아. 석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서울로 가시죠. 이번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아. 대신 자주 놀러와. 하은이 데리고.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올게요. 매달 올게요. 그날 밤 5 식구는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고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다의 물결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